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내일 모레가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 얼마나 일제 3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해방의 날, 그날은 모두에게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은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의미와 또 하나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의미, 해방과 건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해방과 건국을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943년 11월에 발표된 카이로 선언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외쳤지만은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3년 11월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장개석과 영국의 처칠과 함께 한반도를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오늘 이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는 카이로 선언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45년 8월 15일 만들어진 38선 문제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진 민족 분단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깊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1945년 12월에 발표된 모스크바 3상 회의입니다. 이 모스크바 3상 회의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국의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오늘의 대한민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947년 11월 유엔에서 결의된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 대한 결의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945년 모스크바에서 결정한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무효로 하고 다시 유엔이 1947년 11월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한국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보통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대한민국을 제일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도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복잡한 얘기, 한국 역사에서 제일 복잡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 이 대한민국 해방 공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해방 공간은 주로 좌익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연구하는 줄 압니까? 공산당 문서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 역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산당 문서도 봤지만은 동시에 미국 문서도 보고 한국 여러 문서도 봤습니다. 외교 문서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교회가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의 한 부분은 특별히 카이로 선언과 관련된 부분은 사랑의 교회가 1919년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학자들에게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연구했습니다. 사실 연구를 했지만은
책 속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귀한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연구한 것이니까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그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947년 12월 7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미국을 향해서 도전하다니 미국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기뻤습니다. 아, 이제야 됐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다면 이제 결론은 분명하다. 저 섬나라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 미국이 이기게 되면 일본을 항복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1941년 11월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1942년 3월 1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제일 처음 제일 처음에 모인 미국 교포들의 3.1절은 축제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승인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압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로 승인되어야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승전국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남의 나라에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승만 박사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성이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미국 국무성에는 사실 소련과 밀접한 그러한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민주주의로 독립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했을 때 미 국무성은 그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누굽니까? 이런 것 가지고 낙심할 사람이 아닙니다. 국무성이 반대하면 다른 쪽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미국 의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의회는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노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도 없고 표도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가장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비슨 같은 선교사들은 대한민국을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의했어요. 지금 임시정부를 인정받게 해야 되는데 국무성이 반대하니 이제 의회에 이것을 청원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크리스찬 프렌드 오브 코리아, 한국말로는 기독교인 친한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중심 멤버들은 한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 선교사들과 함께 청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동원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에게 자기들이 속한 교회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교회의 여러 단체들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로 하여금 자기 지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들한테 청원서를 쓰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 청원서 제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상원의원, 하원들이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청원서 내용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줄 압니까? 미국이 한국 임시정부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무기를 대해주면 세상에서 일본 사람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일본말을 일본 사람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이고 일본 사람들 섞여 있으면 누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 싸울 수 있다. 우리에게 무기만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미국이 일본과 전쟁하는 거 힘든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도와준다니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왜 이것을 미국 국무성이 반대하느냐?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상원 나름대로, 하원에서는 하원 나름대로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이 미국의 의회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한 국무성의 의견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놓고 물어봤습니다.
미 국무성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당신네들은 정신없는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 지금 일본을 이기려면 소련이 미국을 도와줘야 됩니다. 당시 소련은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과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소련을 일본전에 참여시켜야 미국이 이길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소련의 도움을 더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임시정부에는 김구와 이승만이 있고 소련은 김구와 이승만을 싫어하는데, 이승만과 김구를 싫어하는데 임시정부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무성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요,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43년 봄 내내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그냥 잠자고 있었습니다.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낙심했어요. 그러나요,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원서는 국회의원들만 읽은 것이 아니라 국무성의 직원들도 읽었습니다. 국회에 오면 그것을 다시 국무성에 보내기 때문에 국무성 사람들도 왜 한국을 독립시켜야 되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43년 봄, 여름에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1943년 11월에 카이로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당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1919년 3월 1일 우리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는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독립과 자유, 우리가 목놓아 외쳤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1919년 이 단어를 외쳤지만 아무도 이 단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1943년 카이로 선언에 독립과 자유를 바꿔서 자유와 독립이라고 해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919년 우리가 외쳤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외침을 듣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국 대통령 누즈벨트에게 알려주셨고, 누즈벨트는 이 카이로 선언에 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넣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해방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38선 문제입니다. 1945년 4월에 누즈벨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즈벨트와 트루만은 다른 사람입니다. 트루만은 공산주의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로 대통령이 된 트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협력하는 척 하지만은 나중에는 뒤통수를 치고 자기가 차지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련을 대일전에 끌어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련은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주도 소련에게 넘겨줘야 되고 한반도도 소련에게 넘겨줘야 될 일이 오는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마침 1945년 7월에 트루만이 독일 포츠담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비밀 첩보가 왔습니다. 우리가 원자폭탄을 완성했다. 트루만은 그 다음부터 그 포츠담 회담은 하는가 마는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빨리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소련과 지루한 협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또 터뜨린 거예요. 원자폭탄 한 방 맞고 안 되겠다 싶으면 한국에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다시 원자폭탄을 또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9일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소련이 일본과 전쟁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8월 10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일본이 국제사회에 항복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소련은 단 하루 전쟁을 선포하고 하루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몫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묘한 것입니다. 매우 복잡한 거예요. 트루만은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버리려고 했지만은 소련은 참전하고 만 겁니다. 계산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 지도를 놓고 보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련군 극동군 사령부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바로 함경북도 두만강 넘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북한으로 오는 것은 금방 오는 것입니다. 8월 9일 전쟁을 선포하고 8월 15일에는 이미 이 두만강을 넘어서 함경북도에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미국 국무성에 있는 고급 장교들과 국무성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어디에 와 있는 줄 압니까? 미국 군대는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한국까지 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반도를 점령하는 데는 기차 타고 오면 금방 내려올 수 있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은 사실 소련이 그렇게 급하게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한반도를 전체를 다 장악을 하면은 그러면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38선을 그은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일본군이 있는데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38선 이부근 일본군이 무장 해제를 하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좀 늦게 와서 무장을 해제한다. 그러니까 소련군은 38선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소련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은 정식으로 항복을 하고 전쟁은 종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매우 고민이 컸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프레드릭 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화운드리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화운드리 감리교회는 누가 출석하고 있었느냐? 바로 이승만 박사가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오래전에 이 해리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 트루만이 한반도 문제를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 만일에 한반도에 소련이 들어와서 한반도를 공산화시킨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당신이 트루만을 설득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가 트루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2차 대전을 일으켰다. 2차 대전에서 싸웠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위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미국이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치른 것인데 한반도를 소련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미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문제를 잘 생각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하시오.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바쁜 미국 대통령이 자기 친구 해리스를 만나서 이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겠다. 진지하게 생각하겠다. 그런데 한반도가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25일경 미국 국무성은 메가더와 하지, 메가더는 극동군 사령관이었고 하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전보를 쳤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반도에 도착하는 즉시, 지금 38선으로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와 있지만은 한반도에 도착하는 즉시 빨리 소련군에게 가서 북한의 일본군 무장 해제를 마치는 즉시 북한과 남한을 하나의 중앙정부로 만들어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미국 외교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학자도 이 문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1945년 8월 15일 전쟁에서 끝난 다음에 한국 문제에 대해서 내린 첫 번째 결정은 한반도를 분단시키지 말고 일본군 무장해제를 시킨 다음에 소련과 협력을 해서 하나의 중앙정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서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하지는 한반도에 와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치스타코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만나서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하자. 북한에 있는 치스타코프가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스탈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스탈린이 9월 20일에 답장을 보냈어요. 답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또 정신없는 행동하지 말아라. 북한은 이미 우리가 차지한 땅이다.
북한에 먼저 단독으로 공산주의 정권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9월 20일 지시입니다. 이 문서는 오랫동안 비밀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이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단독 정부를 먼저 세운 것은 소련 스탈린의 지시입니다.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만든 거예요. 남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로 협상을 했는데, 미국은 먼저 38선을 절폐시키고 하나인 중앙정부를 만들자 얘기했고, 소련은 그럴 수 없다, 북한은 이미 우리가 차지한 땅이니 북한에 먼저 우리 나름대로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소련이 양보하겠습니까? 이미 내 것은 내 것이고 이제 내 것도 한번 잘하면 내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38선을 절폐시키면 자유의 물결이 북한에 들어오게 되고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호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정권 못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응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38선을 소련은 국경선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8선 이북에 있는 사람들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이남에 있는 사람들 이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38선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제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항정진 목사님이 1945년 9월 말에 메가더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망하면 자유가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와서 우리의 자유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호소문을 썼어요. 38선 철폐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 한반도가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한반도는 한 몸과 같다. 한 몸을 둘로 나눠놓고 살아가라고 하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느냐? 국제사회가 일으켰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승만의 이런 얘기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매우 가슴 아프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승만 박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38선은 일시적으로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작전선으로, 군사 작전선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남북이 왕래하지 못하고 분단 국가로 만드는 출발은 스탈린의 명령에 의한 공산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모스크바 회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된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한 것이 모스크바 3상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한반도에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듯한 얘기입니다. 듣기엔 매우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민주정부인가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북한의 공식적인 이름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부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의는 그러면 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 미국과 소련이 만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원래 미국의 원래 계획은 미국, 소련, 중국, 영국 네 나라가 힘을 합해서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12월에 소련에 갔던 그 미국의 그 외교 담당자들이 정신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소련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이것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설에 의하면 전날 술을 몽땅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트루만 이것을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네 나라가 함께 모이면 미국, 영국, 중국은 미국 편입니다. 소련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소련이 1대1로 이끌고 가게 되니까 소련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결정을 하는데, 미국과 소련이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누가 대표를 뽑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뽑는 거예요.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게 한다. 그러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표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표에 공산당이 들어가게 되면, 공산당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면 한반도는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 대표에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한국은 민주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5년 이내에 신탁통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들어주세요. 원래 소련은 신탁통치를 반대했습니다.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은 소련입니다. 미국입니다. 소련은 반대하고 미국은 지지했습니다. 미국이 지지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몰라, 민주주의를 교육시킬 기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신탁통치라고 하는 과정 동안에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소련은 그걸 반대했어요. 신탁통치 기간이 있으면은, 미국식으로 교육시키면 사람들이 민주주의 좋아하면 다 민주국가가 생기면은 소련은 허탕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련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머리가 영리하기 매우 영리합니다. 그래서 무슨 전략을 세웠냐면, 원래 신탁통치를 반대하지만은 해야만 할 경우에 이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신탁통치는 미국이 주장하는 거지만 적이 주장하는 것도 잘 활용하면 되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신탁통치 속에 좋은 수가 들어있습니다. 신탁통치를 누가 반대하는 줄 압니까? 이승만과 김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말대로 신탁통치를 주장을 하고 찬성을 하고 신탁통치 반대하는 사람은 대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미국 말도 들어주는 것 같고 자기 목적들도 달성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대한민국 역사가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신탁통치를 되치게 해가지고 이 신탁통치를 통해서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이승만과 김구를 제거시켜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신탁통치 반대하는 사람은 새로운 나라 건설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 이승만과 김구는 모스크바 외상들이 결정한 국제적인 결정을 반대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됩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신자들입니다. 우리 한반도 사람들은 걱정이 됐어요. 미국도 절대번에는 소련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시키려면 소련이 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소련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면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지 않고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지 않으려면 역시 이승만 박사를 내세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한때 버리려고 했는데 다시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소 공유회,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회의한 미소 공유회 자체를 부정해버렸어요. 아까 우리 광고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세판짜기 운동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안 되면은요 세 판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합의로 안 될 때 이 판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줄곧 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소련과 협력해서 한반도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이것은 잘못된 판이다. 원래부터 소련에게 유리한 판이다. 판을 바꾸자.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안 되면 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판을 바꿔야 새로운 판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새 판 짜야 돼요. 이 자유민주주의적인 이 정신에 의해서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교회가 새 판 짜기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포기하고 이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습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결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유엔의 결정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소련 두 나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 담당해야 된다. 유엔이 문제를 담당해야 된다.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는 유엔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유엔데이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를 만든 것은 유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은 유엔은 남북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부를 구성하도록 한다. 여러분들, 모스크바 외상회의의 결정과 이 유엔의 결정이 뭐가 다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스크바 외상회의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뽑은 대표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은 뭐라고 결정한 줄 압니까? 국민 투표를 해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든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보통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그들이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선택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미국과 소련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의 결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서 그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유엔은 이 문제를 가지고 유엔 임시위원단을 구성을 하고 1948년 1월 달에 그 대표를 우리 한반도에 보냈습니다. 남한은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였죠. 유엔으로 가지고 간 것도 미국이고 이것을 주장한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미군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폐기되고 소련으로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했지만 유엔이 압도적인 다수로 미국의 의견을 지지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와가지고 총선거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서 투표를 하게 되면 공산주의를 지지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지지하겠습니까?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소련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는 총선거 할 수 없다, 남한은 총선거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정부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남북 통일을 해서 기다려가지고 정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단독 정부냐 통일 정부냐.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반 이상을 소련과 협상을 해봤다. 소련은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만들지 않는 한 결코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되는 통일정부를 구상할 것이 아니라 남한만이라도 먼저 민주정부를 구상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회가 될 때에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 맞다.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45년 10월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반도는 한 몸과 같다. 따라서 한 몸을 둘로 나눠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를 우리가 살 수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48년에는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병들어 있는데, 한 몸 전체가 병들어 있는데 이제 병들어 있다면 이제 썩어가는 것은 잘라버리고 살아있는 부분부터 살려서 살아있는 부분 가지고 죽어있는 부분을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남한은 아직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확대하고 공고히 와서 이 자유의 바람을 북한까지 불어 올라가게 해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북한은 이미 자유가 없는 그 노예의 나라인데 그 바람이 남쪽에 불어오게 하는 것보다는 남쪽에 먼저 자유의 기지를 만들어서 북쪽으로 불어 올라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이승만 박사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50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유엔이 이것을 지지하게 되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단독정부를 세우느냐 통일정부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1948년 봄에 제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김규식을 따라서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지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했을 때 대한민국 유권자의 90% 이상이 참여해서 나만의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 강제로 동원돼서 투표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남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속아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국에 널리 회자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련에 속지 말라. 소련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속였느냐.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하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근본적인 정신은 남한을 먼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튼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건국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멋있는 동네가 세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보고 아, 멋있는 동네다, 우리도 언제 저런 동네처럼 될까? 산 위에 밝은 불빛이 빛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보면서 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는 산 위의 동네를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 위의 동네, 우리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높은 산 위에 아시아의 중국도 보고 러시아도 보고 일본도 보는 높은 산 위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1907년 대북운동 때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련은 큰 땅이 있고 중국은 긴 역사가 있고 일본은 근대 문명이 있다. 조선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조선은 아무것도 없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잘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일본도 소련도 이 기독교 공동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야, 저기야말로 희망이 있다. 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시아에 민주주의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소련은 푸틴이 황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짜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황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황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수주의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중국도 소련도 일본도 다시 옛날 권위주의 체제로 바꿔져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국은 이 아시아에서 어쩌면 제일 잘된 민주주의 국가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이 주변에 있는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서, 독재 체제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을 보세요. 여러분들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소련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홍콩을 공산화시켰습니다. 지금 대만을 공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한반도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국제사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되고 공산주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말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케 하라. 여러분들, 자유는 지켜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태롭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 한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유가
다시 부상한 중국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를 향해서 그의 그 강력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으로 아시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아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아에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아시아가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당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대한민국을 자유한 나라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해서도 열심을 지어버리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토요 새벽 기도회가 대한민국을 깨우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